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61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제는 손주 녀석들이 어찌나 뛰놀았는지 온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었네요. 아이들이 휩쓸고 간 거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원목 테이블 귀퉁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주 보는 것인데도 오늘따라 유독 눈에 밟혔어요. 크기는 손톱만 할까요? 진한 갈색으로 동그랗게 팬 오래된 자국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 테이블은 꼭 가지고 다녔는데 아들이 한 번은 어머니, 이건 너무 낡았으니 버리시죠 하더군요. 그냥 웃었습니다. 이 테이블이, 이 작은 흉터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떠난 집은 참 고요합니다. 늦가을 햇살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걸 보며 뜨거운 꿀물을 한 잔 타 마시는데 그 흉터가 자꾸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 전이네요. 그때의 저는 28이었습니다. 지금의 손녀딸처럼 머리숱도 많고 웃음소리도 컸지요. 종로에 있는 한 월간지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하던 1990년대 초였어요. 저는 일이 좋았고 제 일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마감에 쫓겨 며칠씩 밤새우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 이름 석자가 박힌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받아들 때의 그 벅참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사람 K를 만난 건 시대를 앞서가는 건축가들이라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K는 당시 막 떠오르던 젊은 건축가였어요. 외국에서 상도 받고 그가 설계한 건물은 잡지에 단골로 실리곤 했죠. 섭외가 꽤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팩스를 넣고 겨우 약속을 잡아냈죠. 약속 장소는 그가 막 완공한 강남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사진 기자를 대동하고 그곳에 갔는데 K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조금 화가 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뛰어오며 땀을 닦지도 못하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트럭이 길을 막는 바람에 목소리가 참 좋더군요. 낮고 부드러운데 힘이 있었어요. 첫인상은 글쎄요. 그냥 바쁜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훤칠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취재 때문에 늘 만나는 부류였으니까요.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에 대해 말할 때 K는 눈을 빛냈어요. 공간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자신은 빛을 어떻게 건물 안으로 들이고 싶은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수첩에 적는 것도 있고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1시간으로 예정됐던 인터뷰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사진 기자는 먼저 가보라고 하고 저는 그와 갤러리 1층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박 기자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좋아서 하죠. 사람 만나고 글 쓰는 게 재밌어요. 저하고 같군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물론 기사 확인이라는 명목이었죠. 사무실에서 원고를 검토하던 그는 저녁이나 함께하자며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일 얘기로 시작한 대화는 어느새 시시콜콜한 일상으로 번져갔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싫어하는 음식,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들. 그는 제 말을 참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을 명료한 문장으로
되돌려주곤 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아주 근사하고 특별한 여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났을까요? 광화문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가 술잔을 채워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줘야 해서요. 평일에만 이렇게 뵐 수 있겠네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그 나이, 그 위치의 남자가 혼자일 리 없다는 것쯤은 저도 세상 물정 아는 28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입에서 아내와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K씨 같은 남편 아빠를 둬서 가족들이 참 든든하겠어요. 그는 대답 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그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해. 이건 아니야. 이성이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그는 가정이 있는 남자고 나는 내일에 자부심을 가진 박서연 기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 전화기 벨이 유독 크게 울렸던 기억이 나요. 박 기자님, 어제 제 말에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면 아닙니다. 무슨,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기사에 쓸 사진 자료를 미처 못 챙겨드린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는 이미 다 받았거든요. 알면서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7시에 어제 거기서 뵙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자료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8 박서연 기자의 삶은 K를 기다리는 여자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열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K가 있는 시간과 K가 없는 시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K에게서 전화가 오는 시간과 그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나뉘었지요. 1990년대 초, 그때는 지금처럼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전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허리에 차는 삐삐라는 호출기가 전부였죠. 사무실에서는 제 책상 위에 다이얼식 전화기만 쳐다봤고 집에서는 자취방에 놓인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K는 늘 바빴습니다. 그의 시간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고 제 시간만이 그의 일정에 맞춰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오후 늦게 혹은 저녁이 다 된 시간에 삐삐를 쳤습니다. 7-7-7 별 뜻 없는 숫자였습니다. 만나자는 그만의 신호였죠. 젊은이들처럼 486사랑에 같은 달콤한 암호도 아니었어요. 그저 용건뿐인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삐삐 창에 뜨는 순간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던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쓰던 기사도 친구와의 약속도 저녁에 보려던 영화도 모두 순식간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안해, 급한 마감이 생겼어라는 뻔한 거짓말을 둘러대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그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박 기자입니다. 호출하셨네요. 아, 네. 서연 씨, 혹시 지금 시간 됩니까?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박 기자 아니면 서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가 좋았습니다.
그는 늘 잠깐 보자고 했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데이트 약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늘 그의 사무실 근처이거나 그의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은밀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제 평판이 중요한 기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대부분 차 안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식당의 구석진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일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의 어려움, 건축주의 까다로운 요구, 그리고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그의 가장 좋은 청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그가 제 손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면 저는 이 모든 불안과 죄책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존재가 확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계를 확인했고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라며 저를 일어서게 만들었죠. 그의 차가 제 자취방 골목 어귀에 멈추면 저는 내려야 했습니다.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하룻밤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고 그 사실이 저를 더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떠나고 나면 제 방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차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차가운 방으로 들어서면 그제야 현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기자 박서연의 삶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마감은 잊기 일쑤였고 기사는 형편없어졌습니다. 데스크에 불호령이 이어졌습니다. 박 기자, 요즘 정신 어디다 팔고 다녀? 기사가 이게 뭐야? 팩트체크는 한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칭찬받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급한 일이 있다며 약속을 깨기 바쁜 저에게 누가 다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서연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다음 주에는 꼭 보자.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시간은 K의 혹시 모를 호출을 위해 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K가 언제 전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집에 있을 때면 전화벨 소리를 놓칠까봐 진공 청소기도 헤어드라이어도 마음 놓고 쓰지 못했습니다. 샤워라도 할 때면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혹시 전화벨이 울렸나 싶어 몇 번이나 욕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방은 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K는 가끔, 아주 가끔 제 자취방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오기로 한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온 집안을 쓸고 닦고 그가 좋아하던 옅은 향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1시간 뒤에 도착하겠다고 하면 그 1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기다리는 일 말고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그는 제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온전히 제 것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그가 제 방에 왔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제 원목 테이블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옆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내어주려고 뜨거운 찻주전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놀랐던 걸까요? 그만 손이 미끄러져 찻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앗! 하는 비명과 함께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찻주전자가 굴렀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앉아있던 테이블 귀퉁이에 그만 찻주전자의 뜨거운 바닥이 그대로 자국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나무가 타들어갔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거.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놀랐잖아요. 그는 저를 달랬고 우리는 모든 걸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테이블의 흉터는 제게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나면 방 안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녀간 흔적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가 마시다 남긴 찻잔, 그가 벗어두었던 재킷이 걸린 의자,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이불, 그리고 테이블의 그 흉터까지도. 저는 그 흔적들을 며칠이고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들마저 사라지면 그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모두 꿈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저는 K와의 열정적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제 나름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K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섬유 유연제 냄새, 그의 차 조수석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주말이면 어김없이 꺼져 있는 그의 삐삐. 그런 것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도 선물을 하거나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그의 아내에게 흔적을 남기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가 곤란해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떠나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에 일부러 그를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저 평범한 남자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은 그의 삐삐 호출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백화점을 지날 때면 그를 만날 때 입으면 어울릴까 하고 새로운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날은 더워졌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8. 한창 예쁠 나이인데 나는 이 좁은 자취방에서 전화기만 붙들고 한 남자의 비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긴장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분명 저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이 부족한 사랑마저 없으면 제 삶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8배 박서연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저 혼자만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요. 사표를 낼 수는 없으니 며칠 휴가를 내어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K의 삐삐가 울리지 않는 곳,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제주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무작정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협재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보았고 이름 모를 오름에도 올랐습니다. 이별을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역설적이게도 K와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도 이걸 봤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좋아할 텐데 하고 곱씹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풍경 속에는 상상 속의 K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열병은 제주도의 맑은 바람으로도 식힐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삐삐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마음도 무뎌지는가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호출이 왔습니다. 7-7-7. 늘 만나던 광화문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조금 낯설어 보였습니다. 늘 여유롭던 미소 대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순간 찻잔을 든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가지 말라고 매달려야 할까요? 그 어떤 말도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찻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빈 의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그 흔한 원망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28배 열병이 끝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빈 방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를 살게 했던 기다림이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제 삶은 통째로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 아무런 숫자도 뜨지 않는 삐삐가 저의 참담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런 계획도 없는 무의미한 하루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저 저를 늙게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방 테이블에 그 흉터를 자주 만졌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실제했다는, 우리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 흉터를 손톱으로 긁으며 수백 번, 수천 번 그를 원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저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는 28배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해골처럼 마르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테이블을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은 찻잔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슬플 겨를도 없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K는 제 기억 속에서 아주 희미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61의 제가 바로 그 흉터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주 녀석이 뛰놀다 쏟은 물을 닦아내다가
30여 년 만에 맨 얼굴을 드러낸 그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져 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립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은 담담한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나이 28이 그런 지독한 열정을 쏟아낼 시기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앞뒤 재지 않고 제 자신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었던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생각했던 사치라는 것은 근사한 집이나 비싼 옷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지적인 삶이 사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61가 되어 깨닫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사치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빠져들어 나를 잃어버릴 만큼 뜨거웠던 바로 그 단순한 열정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병이었고 열병이었지만 그 열병을 통과했기에 저는 지금의 평온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식은 꿀물을 마저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볼을 펴서 그 흉터를 덮었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